최지은의 오늘. 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부산 강서 위원장 모시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서 어디죠? 갑인가? 어딘가? 부산의 북구하고 강서구를 합쳐서 북구. 북강서라고 부르고, 북강서. 예. 예, 강서구 전체고 북구는 갑을로 나눠져 있어서 네. 북강서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북강서을. 예, 알겠습니다. 항상 네. 을을 대변하시는 우리 북강서을의 최지은 위원장. 이렇게 호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지금 당대표가 바뀌면서 저희 이제 대변인단이 다시 구성을 돼가지고, 네네. 네, 예, 제가 지금은 이제 국제 대변인이 더 이상 아니고 아. 당에서는 지역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우리 차기 대통령감이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최지은 위원장님. 네. 예, 그래요. 자,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며칠 뒤에 있습니다. 우리 네. 시각으로는 오는 22일 새벽이니까 토요일 새벽이 되겠군요.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인데 네. 뭐 한미 정상회담을 그동안 많이 봐왔습니다만은 지금 시점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이번에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나는 대면 정상회담입니다. 그렇죠. 민주당 대통령 대 민주당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은 양쪽 다 민주당인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사실 김대중 네. 대통령 때 잠깐 그 클린턴 대통령이었었죠. 네, 네. 네. 사실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우리가 너무 대북 정책을 별로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 비판을 하지만은 네.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에 국내 정치가 보수라서 이렇게 또 미국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게 따랐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은 굉장한 시너지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네네네. 또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1월 달에 취임해서 5월 달까지 대면 정상회담을 딱 두 번째 했는데 네네. 얼마 최근에 이제 일본 총리를 만났지만 네. 그 이후로는 이제 두 번째 하는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극복, 뭐 미중 뭐 패권 전쟁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 단계인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을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그 이후에 이제 대북 정책이 완성되니까 네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방문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관심사인 남북 문제, 그러니까 뭐 대북 관계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거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네. 미국이 뭐 입장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다는 겁니까? 뭐 아직 완전히 정리된 거는 아니고요. 큰 가닥은 이제 예. 잡히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해서 북미 대화를 추진하고 제재 완화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싱가포르 합의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걱정했던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을 다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내지 않을까. 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렇지 않고 지금 트럼프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고 그 위에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하.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긍정적이다. 네.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또 대화 기조는 계속 이어간다. 트럼프에 네. 이어서 트럼프 정책을 부정하지 않고. 네, 그 북미 대화를 추진하고 또 제재 완화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재 완화가 사실은 유엔에서 하는 대북 제재도 있고 미국의 재무부에서 하는 대북 제재가 이렇게 조항이 따로 있는데 글쎄 말입니다. 미국의 재무부의 그 대북 제재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것을 뭐 수출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대북 교류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이제 유엔 제재는 괜찮은데 네. 미국 제재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 제재를 유엔 수준으로만 완화를 해도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남북 교류에 굉장히 큰 발전이거든요. 네네.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하느냐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제재 완화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시점에 네. 이제 방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번에 그 정상회담 이후에 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회견문에 어떤 이제 서로 논의된 서로 동의된 그런 어떤 성명이 어떤 표현이 담길지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트럼프 때 잘 나가다가 뭐 존 볼털 같은 인간이 중도에 이제 말하자면은 회방을 놓아가지고 간계를 써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들어 놓았는데, 네. 자, 이게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최지은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네. 생각 그 이상으로 미국 사람들은 한반도 문제에 별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사실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이 의지가 있는 남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가지 않으면 미국은 따라오지 않는다. 뭐 스스로 어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비슷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실은 또 북한이 미국 보고 우리를 좀 위협적으로 느껴달라, 그런 이유로 또 핵 개발을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뭐 백신을 굉장히 많이 맞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확진자가 뭐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고 지금 그 코로나 대응 이런 것이 더 급한 문제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외교 정책이 그렇게 큰 우선순위가 아니고 외교 정책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란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더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 문제가 큰 우선순위는 아닌데 오히려 이제 중국 견제를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그런 큰 중국과 일본과 그다음에 그런 기술 패권, 그런 경제 안보 이런 곳에 한반도가 지금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만 생각해서 뭔가 엄청난 것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몇 년 전에 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그 운전자론이 계속 이제 앞으로의 정권에서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방안을 제시하고 미국이 거기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가는 구조가 제일 안전하고 또 확실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어떤 이번 입장 정리, 그러니까 대북 관계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방향성 설정은 어떻게 우리 한국 정부의 그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형식인지, 아니면 미국이 한국과 무관하게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이번에 이제 싱가포르 합의의 기초에서 북미 대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예민한 분이고 그것은 또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은 인권 문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좀 민감한 문제일 수가 있고 또 앞서 스가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 만났을 때 발표한 성명에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이라는 표현 대신에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데 CVID가 아니고 완전한 비핵화인데, 그러니까 그 방식을 좀 달리해서 그 완전한 비핵화로 가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의 뭐 정말 북한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방안의 비핵화 방안이 아니라. 그게 이제 우리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의 그 절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제 생각에는 충분한 이제 교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이 과연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1년 남은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아주 바이든 정부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이 모멘텀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해봤자 한국은 대통령이 바뀌니 뭐 내년에나 한다고 이렇게 미룰 건지, 이제 북한의 행동도 사실은 좀 우려가 됩니다. 북한이 지금 이 시점을 얼마나 진중하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지난 2년이 너무 안타까워요. 허송한 점은 어떻게든 우리가 트럼프를 좀 견인을 해가면서 트럼프가 화나더라도 끌고 가면서 길을 개척했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종전 선언이라든지 아주 좀 구체적인 그 북한과 미국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단어들을 성명 발표할 때 넣으시면은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최지은이 따라가야 되는데. 아이고. 백신이나 반도체 문제는 어떻습니까? 네, 백신은 오히려 좀 구체적인 성과가 조금 더 예상이 됩니다. 두 가지 성과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네. 하나는 백신 스와프를 좀 논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예. 백신 스와프라는 건 백신을 서로 맞바꾼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9,900만 명의 백신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충분하지만은 문제는 그 공급 시기가 주로 하반기에 몰려 있어서 5, 6월은 뭐 보릿고개다 이런 백신 보릿고개 얘기까지 나오는데 상반기에 백신 수급 문제가 조금 지금 충분하지 않아요. 5, 6월에는. 근데 이제 그럼 우리가 5, 6월에 미국이 지금 넉넉하게 확보한 백신을 빌렸다가 그 하반기에 우리가 갚아주는 것을 이제 백신 스와프 안으로 내놓고 있는데 최근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은 백신을 해외에 지원하는 걸 고려하고 있는데 한국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스와프가 좀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게 한 가지고 또 두 번째 구체적인 성과는 이제 미국 백신 업체에서 한국으로 원천 기술을 이제 이전하는 거예요. 미국은 뭐 화이자도 그렇고 그 백신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원 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한국은 바이오 부분의 생산 능력은 세계 2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천 기술을 전수를 해주면은 한국에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추가로 생산 그런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에 투자가 되는데 그걸 이제 투자를 하지 말고 한국에서 생산을 하도록 해라 그러면 이제 한국의 위탁 생산이 한국은 이제 생산하는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측면인데 화이자 같은 그런 업체들에서 지금 백신은 아주 특별히 이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걸 좀 까다롭지 않게 한다는 것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실제로 문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서 바이오로직스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랑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상반기 백신 수급 문제 그리고 그 이후로는 또 한국이 이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글로벌에서 백신 생산의 허브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달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우리 최지은 대변인께 이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 다른 사안인데 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그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보유세 완화 방안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장기적으로는 이제 보유세 완화보다는 좀 장기적인 면인데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하는 게 부동산 값이 너무 올랐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값도 너무 올랐고 지금 뭐 비트코인도 뭐 하루 만에 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그러고 거기는 장난치기 딱 좋은 동네 같아요. 네. 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 값이 오른 거는 우리의 정책 실패라기보다는 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은 게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 너무 현금이 많이 풀렸어요. 네, 현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일단 금리가 낮고 정부에서도 확대 재정을 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낮은데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경제가 위급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모든 나라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역대 최저로 지금 금리를 낮췄는데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백신을 어느 정도 맞았고 인플레이션도 좀 예상이 되고 또 고용도 좀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든지 인플레이션이 보이면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중앙은행이나 기재부 장차관들이 그 비둘기학파로서 이분들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고용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두 수치 모두 다 생각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시간이 생각보다는 좀 빠를 거다 이런 예상을 나와주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국도 금리를 같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빚내서 이렇게 집을 사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또 낭패를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금리를 이제 올리는 시점이 언제냐, 그 음.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이런 건데 그런 낭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마 아주 조금씩 여러 번 한 번에 확 올리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여러 번 해서 뭐 올릴 텐데 여러 사람들 투자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설문조사를 한 거 보니까 5월 연말부터 2023년 안에 여러 번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를 올리는 순간부터 부동산 그리고 주식, 뭐 비트코인 다 가격이 거품이 꺼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주 단기적으로 앞으로 석 달 안에, 뭐 5달 안에는 뭐 세금을 가지고 조절을 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 유동성에 따라서 그 집값이 크게 좌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집의 공급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정부가 공급을 늘린다 그래도 그건 몇 년 뒤 얘기지. 몇 년 뒤의 얘기고 수요는 결국은 지금은 이제 뭐 보유세라든지 이런 거지만 더 큰 문제는 이자율인데 이자율이 지금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1년 안에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의 보유세 논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걸 고려를 했을 때 절대로 지금은 빚내서 집 살 때가 아니고 영끌할 때가 아니고 집값 거품이 꺼질 것이다. 네. 네, 그 내년 정도만 돼도 많이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좀 잘 하는 것과, 또 실제로 빚내서 집을 사거나, 이렇게 굉장히 레버리지를 많은 그런 분들께 좀 방지하는 것을 지금 오히려 더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이라도 영끌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자라고 하는 분들은 대단히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일 수 있겠네요. 저는 이자율이 조금 올라가면은 거품은 좀 빠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작년에 제가 박시영 TV에 나갔을 때 네네.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만 해도 주식은 지금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건 네. 자산 증식을 위해서 어떤 게 좋아요? 지금은 그냥 장기 투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장기 투자. 네, 지금은 그렇게 유동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 거품이 꺼지는 장에서 뭐 6개월을 보고 뭘 한다, 뭐 1년을 보고 뭘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조언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지은 대변인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